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허용을 해야겠네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어제는 뭐 슈퍼 블러드문 해가지고 개기 월칙과 함께 있었는데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어제 뭐 기사에 슈퍼 블러드문 해가지고 봤는데 달은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구름이 이제 많이 가려져가지고 안 보여서 약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뭐 어제 못 보면은 뭐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뭐 3년인가? 네, 3년 기다려서 했다고 저기 뭐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어제 여러분들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혹시나 또 못 보시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어제 날씨가 흐려가지고 못 봤습니다. 저도. 네. 어제 달은 되게 크더라고요. 네. 제가 그저께인가, 달을 봤는데 너무 보름달인 거예요. 뭐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 오후에 이제 뭐, 개기월식도 일어나고, 슈퍼 블러드문 해가지고, 무슨 붉은 달이 뜬다고 해서, 되게 기대를 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가지고, 못 봤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네. 저는 이제 계절도 바뀌고, 그러니까, 좀, 뭐죠? 좀 피곤하긴 한데, 또 봄 같지가 않게 계속 이제 비도 몇 번 오고 또 비 오는 날은 좀 쌀쌀하고 그러니까 뭐 아직 뭐 초가을 같은 느낌이네요. 예, 가을 약간 서늘한 가을 같은 느낌이라 또 새롭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이제 11주 차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저번 주까지는 이제 뭐 어떤 그 법의 이론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권리와 의무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부터는 각각의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법들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그런 법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헌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헌법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국가의 뭐죠? 최고법인 거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법의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가 헌법이고, 가장 위가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규칙, 그 다음에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렇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 거죠. 가장 위에 우리나라 최고법인 자, 헌법이 존재를 하고, 그 밑에 법률이 존재하고, 그 밑에 명령 규칙, 조례 쭉 존재를 하죠. 그래서 법률은 헌법에 부합이 돼야 되고 당연히 명령 규칙은 법률이나 헌법에 부합돼야 되고 제일 밑에 있는 뭐 조례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죠? 상위법 그렇죠? 명령 규칙이나 법률이나 헌법에 부합이 돼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고 있죠. 가지고 있죠. 자, 헌법은 그래서 국가의 기본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가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최고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잠시만요. 이런 헌법 미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 두 가지가 이제 한 가지 저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중에 한 가지는 첫째로 헌법에 어떤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냐면 자, 국가의 구성과 조직,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국가는 어떠한 기관으로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기관으로 운영되어지는지 이 헌법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뭐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돼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에 말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우리는 헌법에 이 두 가지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법사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사항. 자, 그래서 헌법사항이 뭐냐? 자, 뭐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내용과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면 그것은 다 뭐죠? 헌법 사항이 되는 거죠. 즉 헌법은 뭐죠? 국가의 조직과 기능, 국가의 조직과 구성,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넘어설 다른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법이 되는 거죠. 즉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되는 게 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항이다 이런 거죠. 즉 뭐냐면 헌법의 존재 목적, 최고의 헌법의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한다. 즉 헌법 사항도 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 있는데 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도 국민의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조직되고 그다음에 구성된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자, 헌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헌법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그쵸? 우리의 공동체 사회를 규율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자,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요. 즉, 이제 뭐죠? 과목이 법과 사회잖아요. 네. 자, 우리 사회, 이 사회는 공동체 사회죠. 자, 개인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고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자, 우리 과목이 법과 사회인데, 이 법의 기초가 되는, 즉, 기본이 되는 것이 헌법인 거죠. 이 헌법이 우리 사회의 큰 아웃라인을, 뭐죠? 구성을 하고, 체계를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헌법을 구체화시킨 법령이 법률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는 이 법률에 위임을 해서 이 법률이 우리의 사회를 촘촘히 네, 뭐죠? 규율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사회, 이 공동체 사회의 기본이 되는 법은 당연히 헌법이고, 그 다음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법이고, 그 다음에 그 헌법을 구체화시키는 법령들이 밑에 법률, 명령, 규칙, 조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헌법에 부합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헌법에 부합되지 않으면 여러분 뭐 흔히 알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위헌법률 심판한다. 즉, 위헌법률 심판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어떠한 법률 이하의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헌법 불합치 해가지고 개정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고치게 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봤는데 이거는 헌법에 부합해요. 그러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 헌법이 자, 우리의 공동체 사회의 기본을 잡고 있다. 자, 이러면 헌법의 거의 반을 여러분들은 아신 거죠. 네. 아, 헌법은 그런 거구나. 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자, 헌법에 있는 다른 사항들은 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다음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플러스된 게 지금 현행 헌법이고, 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헌법 사항 이렇게 얘기한다. 이러면 헌법에 대해서 거의 네, 반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헌법은 그런 법이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헌법의 개념과 내용. 자, 헌법의 개념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헌법의 적용. 자, 헌법이 어디에 적용되고 그다음에 헌법이 어떠한 규율 대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즉, 헌법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헌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될 헌법 규범을 파악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서 헌법과 개념과 내용, 헌법의 개념과 내용을 당연히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이 법률은 도대체 어떠한 법률이냐라고 누가 물어봤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다. 그러면 그 법률의 내용을 보면 되겠죠. 내용에서 이 법률은 어디에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법률은 어느 대상을 규율하고 있다. 자, 이러면 자, 이 두 가지가 파악되면 당연히 뭐죠? 아, 이 법률은 어떠한 법률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헌법도 마찬가지로 헌법이 적용되는 곳, 그다음에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 이 파악한 다음에 당연히 헌법의 개념은 당연히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헌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그렇죠. 헌법이라는 게 당연히 헌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될 헌법 규범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헌법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비단 헌법뿐만 아니고 법률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헌법은 당연히 국가의 기본법이고 최고법이기 때문에 이 헌법이 적용되고 규율 대상,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규율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헌법 사항이냐 아니냐를 가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세요, 여러분. 자, 그럼 현행 헌법. 자,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내용적 개념은 어떻게 되냐? 즉,
헌법의 개념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쵸, 헌법의 내용을 보면 되겠죠. 그쵸. 헌법이 어디에 지정되고 어느 대상을 규율을 하고 있느냐, 그건 당연히 헌법의 내용을 보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 헌법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범.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제10조부터 39조까지 나와 있죠. 실질적으로는 36조고, 자, 37조는 기본권 제한 규정하고, 이제 38조하고 39조는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여튼, 40조부터, 우리 헌법 제40조부터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범은 자, 10조부터 39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1조부터 8조, 헌법 제1조부터 8조 우리나라 이게 헌법 총괄 부분인 거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는 뭐 민주공화국이고 그다음에 국민주권 원리를 선언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토 조항이 나와 있고 막 이런 것들인 겁니다, 여러분. 평화통일 조항 나와 있고 자 이런 것들이 8조까지 나와 있고 자 국가의 어떤 형태와 성격을 결정하는 거고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제40조부터 나오는데 그 앞에 10조부터 39조까지 뭘 놓고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 사항을 우리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보다 앞서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범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헌법은 그래서 제가 이미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범과 국가 권력의 조직, 그렇죠? 그다음에 행사 방법, 통제에 관한 규정이 자 헌법의 내용적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국가 권력의 조직, 그다음에 행사 방법, 자 통제에 관한 규범은 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자 뭐죠? 명시가 조항의 내용이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국가 조직과 행사 방법, 이 통제에 관한 규정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범이 훨씬 더 중요하고, 당연히 그렇다면 이 국가의 권력의 조직 행사 방법, 통제에 관한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규범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헌법의 존재 목적이 뭐냐? 자,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는 가장 기본법, 그리고 최고법인 이 헌법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을 구체화시키는 예하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규칙 전에는 당연히 헌법에 부합돼야 된다. 자,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헌법은 자, 전문, 그 다음에 총 10장,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자, 1장에는 총강,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가, 저기 뭐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조부터 9조까지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9조까지, 8조가 아니죠. 9조까지죠. 네, 9조. 그 다음에 제2장에는 뭐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와 있고, 제3장에는, 자, 제3장부터는 이제, 제9장까지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그래서 제3장에는 국회, 4장에는 정부, 5장에는 법원, 그다음 6장에는 자 헌법재판소, 7장에는 선거관리, 8장에는 지방자치, 자 9장에는 경제가 나와 있고 자 제10장에는 자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즉 128조부터 130조까지는 즉 10장 헌법 10장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헌법 10장은 제 128조, 129조, 130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 개 조항에는 자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한번 보시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서 쭉 나오는 거죠. 자, 이 헌법이 제정된 이유, 그다음에 이 헌법이 따르고 있는 어떤 이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헌법의 개정권자, 뭐 마지막에 국민투표로서 뭐 개정한다, 확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최초에 헌법의 전문에는 헌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 이하, 그런 법률 명령 규칙 조례는 당연히 헌법 제1조부터 130개 조, 헌법은 1조부터 130조로 구성이 되는데 그 조항에 어긋나면 되지 않는데 과연 그러면 헌법 전문도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것들을 구속하는 즉 무슨 말이냐면 법률 및 이하의 이 법령들도 헌법 전문에 부합을 해야 되냐? 헌법 전문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도 당연히 위헌법률 심판을 받느냐. 자, 이런 문제죠. 자, 우리 헌법재판소, 즉 헌법적 분쟁이나 헌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자, 판단하는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헌법 전문에도 헌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네,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헌법 전문, 그 다음에 헌법의 본문은 뭐죠? 총 10장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부칙 6개 조로 구성되어 있고, 자, 세부적으로 1장부터 제10장은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 제10장에는 헌법 개정,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약간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제1장에는 통과인 거죠. 헌법의 기본 원리에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죠? 제3장부터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인데, 이보다 앞서서 제2장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즉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을 앞에 둬서 당연히 헌법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다와 논리적으로 부합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당연히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보다 앞서서 헌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중요한 것은 앞에 놓는 거죠. 네, 빨리 놓는 거죠. 네, 이런 논리인 거죠, 여러분. 옛날 사람들 논리인 거죠, 여러분. 네. 옛날에 그렇죠. 중요한 걸 앞에다 놓죠. 네. 요즘에야 뭐 중요한 거를 뭐 자기가 어떻게 이제 뭐죠? 어떤 설득이나 자기의 논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맨 앞에 놓기도 하고 맨 뒤로 가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쪼개서 놓기도 하고 하는데 네, 헌법에서는 네, 제일 앞에 네, 그렇죠. 헌금 바로 이 국가의 형태를 규정하고 헌법의 기본 원리를 명시하고 바로 그 다음에 네,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들을 이제 이 장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총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몇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 가끔씩 있어요. 네, 또 뭐 몰랐죠. 네, 전공이 아니고서야. 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자, 그렇죠. 자, 이러한 헌법은 자,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우리가 얼마나 했죠? 얼마 안 했네요. 네, 16분 했네요. 네. 네.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뭐냐면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문자로 된 또는 책으로 된 그 헌법, 그 헌법을 우리는 형식적 의미 헌법이라고 하고 흔히 말하는 우리는 헌법전, 우리나라 헌법전이 있죠. 1조부터 130조까지 뭐죠? 문자로 된 우리 법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헌법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헌법전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뭐냐면 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포함해서 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당연히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포함해서 뭐죠? 실질적 의미 헌법은 제가 헌법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 그랬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과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헌법 사항이라 그랬죠. 즉 헌법, 즉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자 뭐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그런 사항과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없더라도 즉 헌법에 있지 않고 법률이나 명령이나 규칙이나 또는 저 밑에 조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바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면 그거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게 되는 거죠.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자 내용과 상관없이 이 문자로 된 헌법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형식적 의미 헌법은 다른 거 안 따져요. 형식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 헌법인 거죠. 자, 형식적 의미 헌법은 이 헌법전이라는 이 헌법전이 바로 형식적 의미 헌법인데 어떠한 내용을 따지지 않고 헌법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따지지 않고 그냥 그 헌법전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형식적 의미 헌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자, 어떤 형식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냐 또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냐 자 이러한 사항이면 이게 헌법에 있지 않고 법률이나 명령 규칙에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봅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자, 실질적 의미의 헌법 그리고 밑에 가시면 뭐 이거보다 조금 더 밑에 가시면 뭐 떠났나요? 없네요. 네, 법률도 마찬가지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실질적 의미의 법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자, 먼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보시면, 자, 성문의 법, 그죠? 문자로 되어 있는 법인 거죠. 즉, 헌법자를 얘기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눈에 보이는 문자로 된 책이 있으면 그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인 거죠. 내용은 필요 없어요. 네, 그냥 그 헌법전에 있는 내용이면 그거는 그냥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에요. 왜냐면,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헌법전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고 말할 때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영국 헌법이 없을까요? 헌법이 없다 또는 영국에 헌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영국에 헌법이 없다 또는 영국에 헌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헌법은 형식적 의미 헌법을 얘기합니다. 영국에는 헌법이 당연히 있죠. 실질적 의미 헌법은 있어요, 여러분. 네, 하지만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영국에 헌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 형식적 의미 헌법이 영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영국은 불문 헌법 국가로서 네, 성문의 헌법전이 없다. 따로 우리처럼 이 1조부터 130개 조로 구성된 우리 헌법처럼 이 헌법전이 영국에는 따로 없어요. 그렇다고 영국에 헌법이 없을까요? 있죠. 네. 단지 형식적 의미 헌법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영국에는 형식적 의미 헌법이 없지만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식적 의미의 특징. 자, 일반 법률에 비해 그 제정 및 개정이 엄격하고 특수하다. 즉, 개정 및 개정이 특수한 기관에 의해서 수행되고 개정 절차가 엄격하다. 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의 특징은 일반 법률, 즉 헌법이 가장 큰 형이고 법률이 작은 형인 거죠. 이 법률에 비해서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이 엄격하고 좀 특수하죠. 즉 헌법을 제정하는 기관은 헌법 제정권자라고 해서 따로 있는 거죠. 자, 특수한 기관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헌법 제정과 개정은 자, 특수한 기관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이 개정 절차가 또 엄격합니다. 형식적 의미 헌법은. 자, 이게 형식적 의미의 헌법의 특징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개정 절차가 엄격해. 즉, 개정 절차가 까다롭죠, 여러분. 왜 그러죠? 네, 형식적 의미 헌법은 뭔가 문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약속으로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그, 문서로 한 약속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구두로 한 약속은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은, 네, 흔히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은 아니겠죠. 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지나가는 말로, 언제 한번 커피 한 잔 마시죠? 언제 한번 밥, 밥 한번 드시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뿐인, 자, 구두로 하는 약속은 어때요? 금방 쉽게 깰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제가 했던 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형식적 의미 헌법은 말로 한 게 아니고, 뭐죠? 문서로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바꾸기가 힘들죠. 그냥 문서는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했네?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이 약속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걸 바꾸려면은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두로 한 약속보다는 훨씬 더, 뭐죠? 까다롭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의 개정 절차가, 형식적 의미 헌법은 헌법전의 이 개정 절차는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개정 및 개정이 특수한 기관에 의해서 수행이 되죠. 이 형식적 의미 헌법은. 왜냐면 국가의 가장 기본법이고 최고법인데 아무나 제정할 수 있고 아무나 개정할 수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국가의 기본법, 즉 최고법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지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적 의미 헌법은 당연히 국가의 최고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어떤 제정과 개정이 특수한 기관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 그리고 당연히 일반 법률에 비해서 그 제정과 개정이 더 까다롭죠. 네, 작은 형보다는 큰 형이 더 까다로워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실질적 의미 헌법. 자, 실질적 의미 헌법은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문자든 이런 거 상관없고, 다만 뭐죠?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 실질적 의미 헌법은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국가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냐, 또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냐. 자,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포괄하고 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있다. 그럼 그거는 바로 헌법전이라는 형식적 의미 헌법에 기록되지 않아도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건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명령에 있든 조례에 있든 규칙에 있든 상관없이 그거는 뭐죠? 내용에 따른 분류고 내용에 따른 거죠. 실질적 의미 헌법은. 그래서 그게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냐,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냐, 아니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냐. 자,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 이거는 바로 실질적 의미 헌법 이런 겁니다, 여러분. 즉 법의 종류나 형식이 어떠든 상관없이 자,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다 필요 없이 그냥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 그 다음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면 그런 법의 종류 필요 없이, 그 다음에 형식도 필요 없이, 자, 헌법 규범으로서의 내용이나 성질을 가지는 법 규범, 즉,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 권력 조직에 관한 법 규범 등을 얘기한다. 자,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보는 거죠. 이게 헌법 하위에 있는 법률이든 명령이든 규칙이든 상관없이, 자, 이거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성문법, 그죠? 헌법준이나 법률, 명령, 조례, 자, 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성문법이라든지, 자, 불문법, 자, 관습법이나 이 조리법이든지 상관없이, 그쵸? 헌법적 내용을 가진 규범이면 모두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죠? 관습법, 이건 알고 있고, 조리법은 뭐죠, 여러분? 조리법은 뭐죠? 조리법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 가장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그 다음에 가장 밑이 뭐냐면 조리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이제 사건이 생겼을 때 법관이 재판을 해요. 재판하겠죠. 자, 법관이 재판할 때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뭐죠, 여러분? 그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이 사건에 적용할 뭘 찾는 거예요? 법률을 찾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게 명령이 됐든 법률이 됐든 조례가 됐든. 근데 다 찾아봐도 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을 찾지 못해요. 그러면 판사가 재판을 포기할까요, 여러분? 이거 규율하는 법률 없다. 난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난 포기. 죄송해요. 지지가 그거죠. 게임할 때, 기부업 할 때, 네, 지지하죠. 네.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고 여러분 혹시, 네, 버릇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판사가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판사는 자, 조리에 의해서 재판합니다. 그 조리가 뭐냐면 자연의 이치인 거죠. 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흐른다. 뭐 이런 거죠. 물은 뭐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이런 이제 자연의 어떤 이치, 어떤 자연법인 거죠. 이 자연법에 의해서 자, 해결을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민사에 그렇죠. 형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형사는 당연히 무조건 형식적 의미와 법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민사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이 조리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여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법의 종류, 그다음에 형식하고 다 무관하죠. 그냥 내용이 중요한 거죠.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냐, 아니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냐, 이 두 가지면 당연히 오케이, 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특징은 헌법이 존재할 수 있는 법 형식의 범위, 즉 헌법의 법원이 확대된다. 그렇죠? 네, 형식적 의미 헌법은 딱 헌법 전이라는 여기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 의미 헌법은 자, 형식적 의미 헌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포함되는 거죠. 포함될 수도 있고, 도리가 포함될 수도 있고, 즉 그러면 헌법의 법의 원천, 즉 법의 형식과 종류가 무시되는 거니까, 그쵸? 내용만이 중요한 거니까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헌법의 법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겠죠. 헌법의 법원, 이 법원이 그 재판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의 원천인 거죠. 헌법의 법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죠? 헌법의 법원이 확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헌법의 법원이 확대가 되는 거는 당연히 누구한테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국민에게 좋죠, 국민에게.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국민은 뭐죠? 국민한테 좋죠. 왜냐하면 국가는 뭐죠? 헌법에 국가 권력은 구속이 되는 거죠. 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 헌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 국가 권력. 근데 헌법의 법원, 즉 헌법을 구성하고 있는 헌법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그 원천들이 여기저기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좋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건 또 제가 말씀드렸죠. 자, A국에 성문헌법이 없다. 그쵸?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쵸?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없다는 거고, 그러나 국가기관의 조직 권한에 관한 그런 사항들은 다 중요한 실질적인 헌법 사항이죠. 그쵸? 헌법 사항, 국가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인데, 자, 형식적 의미 헌법이 없다는 거죠. A국에. 즉,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를 때는 자, 형식적 의미 헌법이 없다는 거고, 자,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과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중요한 실질적인 헌법 사항이므로, 자, 이러한 사항을 자, 법률로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A국은 헌법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 즉, 영국에는 헌법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 그 헌법은 형식적 의미 헌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실질적 의미 헌법을 얘기하는 거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를 국가의 형태로 네,
정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헌법이 반드시 있죠. 그게 형식적 의미 헌법으로 존재하든 또는 실질적 의미 헌법으로 존재하든 반드시 헌법을 존재하는 거죠. 즉 형식적 의미의 헌법, 즉 문자로 헌법이 존재하는 국가를 우리는 성문 헌법 국가라고 얘기하고, 자 문자로 존재하지 않고 뭔가 관습 뭐 이런 걸로 존재를 한다, 그거를 뭐죠? 불문 헌법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영국에는 당연히 실질적 헌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죠? 단지 형식적 의미의 헌법, 즉 헌법뿐만이 없다 이런 거죠. 하지만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은 뭐죠? 법률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곳에 곳곳에 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죠? 정부조직법이라는 거 있죠. 정부조직법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조직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있지 않고 다 법률로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건 형식은 법률이지만 내용으로 따지면 이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오늘은 1시간 정도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1시간 쭉 1차 시에 1시간 정도 하고, 네. 합니다, 여러분. 자, 헌법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법과 사회에서, 자, 저번 주 때까지는 어떤 법의 완전 기초적인 그런 이론, 즉,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어떤 기본 원리와 같은 어떤 밑에인 거죠. 밑에. 그러니까 뭔가 세포 같은 것들을 배웠다면, 자, 오늘부터는, 어,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는 큰 덩어리를 배우는 거죠. 자, 어떠한 법들을 배워서, 우리 사회가 이런 법들로 규율이 되고 있고, 자, 이런 법들로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법이 바로 뭐다? 헌법인 거죠. 헌법. 그렇죠. 네. 그래서 헌법을 이제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자,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헌법 개념.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헌법 개념. 자, 최초에는 고유한 의미 헌법, 그 다음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그 다음에 오늘날의 헌법인 현대복지주의 헌법.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듣기 따분할 수도 있지만 되게 재밌다.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이거 되게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조금만 쓰면 그렇구나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 스타벅스 커피 광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어제 저녁에 너무 이제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집에는 이제 믹스커피, 물론 이제 집에 내려 먹는 커피도 있긴 한데, 제 아내가 이제 스타벅스 커피를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누가 또 그 기프트콘을 줬어요. 스타벅스 기프트콘 해가지고 이제 커피 2잔에 뭐죠? 뉴욕 치즈 케이크 한 조각? 네, 이렇게 플러스 되어 있는 세트로 구성된 기프트콘을 또 쓸 겸, 네, 갔는데, 어제, 네, 저녁에 가져온 건데, 지금 아침까지, 네,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데, 식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커피 혹시 중독되신 분 계시나요? 중독이라고 좀 이상한가? 저는 커피에 좀 이렇게 중독이 다 커피를 조금 줄여야 되는데 이 커피가 안 줄여져요, 여러분. 혹시 뭐 저와 같은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마셔야 돼. 저전에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 네. 요즘에 이제 저도 약간 다이어트를 한다고 약간 커피를 예전에 뭐 한 7, 8잔 먹었거든요. 물론 뭐 가리지 않고 먹었어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는 뭐 카페 모카, 카라멜 마키아토, 뭐 믹스 커피 가리지 않고 저는 커피를 딱히 이제 뭐 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커피가 맛이 있는지는 하도 커피를 많이 먹어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네. 여튼 그렇긴 한데 커피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처럼 이제 적당히 마시면 상관없는데 저처럼 좀 커피를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은 조금 네, 벗어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른 헌법 개념, 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자, 최초에는 고유한 의미 헌법. 자, 고유한 의미 헌법은 대표적인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 뭐죠? 절대왕정 국가는 고유한 의미 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시족 사회를 거쳐가지고, 자, 어느 하나의 어떤 이제 부족 국가, 그쵸? 부족 사회, 부족 국가를 발, 뭐죠? 네. 죄송해요. 갑자기 발음에서 떨고 있는데, 네.
최초에는 국가라는 게 없었죠, 여러분. 네, 최초에 국가가 없다가 그냥 뭐 개인이 살다가 모여서 살고, 그다음 시족사회를 형성하고, 그다음 이 시족사회가 몇 개가 모여가지고 어느 지역에 뭐죠? 어떤 지역 국가죠. 어떤 국가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어떤 지역 사회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정한 뭐죠? 그 영역 내에서 그 지역인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의 통일된 어떤 권력의 조직이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근대 국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네, 그죠. 개인은 혼자서 살다, 그렇죠. 옛날에 구석기 시대에 혼자 살았죠. 네, 엄마 아빠랑 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족 사회, 그 다음에 그 시족들만 모여서 살다가, 그 다음에 그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지역에서의 어떤 이제 마을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을들이 일정한 영역에 있는 마을 전체가 모여가지고 어느 하나의 권력에 의해서 통일된 네, 국가가 형성됐는데 우리는 그걸 국가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근대 국가라고 얘기하죠. 자, 근대 국가의 효치가 뭐죠? 절대 왕정 국가죠. 즉 뭐죠? 왕이 다스리던 국가, 그래서 절대 왕정 국가, 절대 왕정 시대, 그냥 절대 왕정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절대 왕정은 언제 깨졌어요, 여러분? 18세기 말에 깨졌죠, 여러분. 18세기 말에. 자, 그래서 18세기 말까지 존재한 국가가, 자, 근대 국가, 즉, 절대 왕정 국가인데, 그 절대 왕정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헌법이 바로 뭐냐면, 자, 고유한 의미 헌법이다. 자, 헌법은 국가의 뭐죠? 기본법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뭐죠? 시족 사회나 당연히 개인이나 그다음에 시족 사회나 그다음에 어떤 마을을 구성하면서 사는 그런 뭐죠? 단위에서는 헌법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헌법은 뭐죠?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즉 국가라는 조직이 있어야지만 헌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근대 국가를 얘기하는 거, 최초의 국가는 근대 국가인 거죠. 즉, 마을들이 모여 살다가 어느 일정 영역 내에서 얘네들이 통합이 되고 어느 하나의 권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통일된, 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단위가 됐죠. 우리는 그 단위를 근대 국가라고 얘기하고, 이건 국가기 때문에 이 국가에는 반드시 헌법이 존재하죠. 그 국가가 근대 국가고 그 국가가 절대 왕정 국가인 거죠. 절대 왕정 국가에 뭐가 있었냐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고유한 의미 헌법은 뭘 얘기하냐면, 자, 오늘날의 헌법은 뭐죠? 오늘날의 헌법은 뭘 의미해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들이 헌법 사항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근데 고유한 의미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이 없어요. 왜냐면 근대 국가 즉 절대 군주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국민은 기본권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고 뭐죠? 군주의 충실한 식민에 불과했던 거죠. 절대 왕정 시대에서의 어떤 국민은.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들이 다스리던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국가들에서는 국민은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네, 결국은 군주의 충실한 식민이었죠, 식민. 즉, 뭐냐면, 자,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자,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국민의 기본권적인 사항을 우리가 헌법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유한 의미 헌법에서는 뭐죠? 즉, 절대 왕정 시대에서 절대 왕정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이 헌법을 우리 고유한 의미 헌법이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군주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국민은 군주의 충실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적 사항이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럼 뭐가 남아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만이 남겠죠. 자, 이 헌법전이라는 곳에 헌법전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만이 있는 헌법. 자, 이 헌법을 당연히 우리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다. 그런 거죠. 자, 근대 국가에서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존재한 거죠. 그때는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에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헌법에 존재하는 건 뭐였냐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만이 존재했다. 그 국가의 조직과 그 사항만이 존재하는 헌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면 당연히 절대 왕정 시대를 떠올리게 되죠. 그렇죠? 절대 국가에서, 즉, 헌법이라는 건 국가가 존재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즉, 절대 왕정 국가는 근대 국가의 형태인 거죠. 그렇죠? 어떤 통일된 권력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영역에서 이제
뭐죠? 국가가 탄생했는데 그게 근대 국가고 그게 바로 절대 왕정 국가인데 그 국가에 존재하던 게 바로 고유한 의미 헌법이다. 그렇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밖에 없다. 헌법 전에. 그렇죠. 왜냐하면 군주 주권이었기 때문에 군주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국가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국민은 기본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고 군주의 충실한 신민이었다. 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유한 의미 헌법은 자, 국가 조직법 규범이었습니다. 즉,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밖에 없었던 거죠. 자, 국가기관의 권한과 행사에 관한 법 규범인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때는 국민의 기본권 등의 사항이 헌법에 들어가 있지 않았죠. 왜냐면 주권 자체가 국민 주권이 아니고 절대 주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군주 주권이었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어떠한 국가, 어떠한 시대에도 국가 권력은 존재하고, 그렇죠, 여러분. 자, 군대 국가가 탄생하면 왕 혼자 뭐죠? 왕이라는 이 군주 혼자 국가를 다스릴 수 없잖아요. 자기 밑에 뭔가 조직을 두는 거죠. 그게 자기가 헌법이라고 인식했든 헌법이라고 인식을 못했든 자연스럽게 뭐죠? 자기의 조직을 두게 되는 거죠. 전쟁 나면 밑에 자기네들 부하 장수들 두는 거죠. 장군들 두고. 그 다음에 뭐 국민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려면은 군사를 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국민한테 뺏은 재산을 계산해야 되는 뭐죠? 동계산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그 군주가 자기 밑에 부하를 두게 되는 거죠. 여러 분야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일을 해줄 사람 그런 것들을 두게 되는 건데 그걸 바로 헌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해도 어떠한 국가든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국가든 당연히 왕 혼자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밑에 뭔가 조직이 있는 거죠. 그 조직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히 국가의 조직인 거죠. 그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어떤 국가, 어떤 시대에도 국가 권력은 당연히 존재하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국가에 관한 조직과 권력이 행사하는 데 대한 원칙들이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절대 군주가 그걸 인식했든 못했든 자연스럽게 자기 부하들, 자기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조직으로 하여금 그 국가를 다스리는 거, 통치를 하는 거죠.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자, 그때의 헌법 우리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역사적으로 헌법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대 국가가 탄생하면서부터 그 이전에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도 존재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볼까요?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 자, 그래서 18세기 말까지 이 고유한 의미 헌법, 절대 왕정 국가가 쭉 지속이 되다가 18세기 말, 즉 16세기부터 어떠한 게 딱 터요? 계몽주의 사상,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천부 인권설 들어보셨나요? 네, 그렇죠. 충분히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네, 아마 그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천부 인권설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왕 너만 인간이냐? 그런 거죠. 왕 너만 인간이냐? 우리도 하나님, 천부인 거죠,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거죠. 아버지가 인권. 자, 우리에게도 권리를 줬다. 인간된 권리를 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천부 인권설이인 거죠. 왕 너만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너랑 똑같은 권리를 가졌다. 이게 바로 천부 인권설이고 그다음에 16세기부터 나타나는 계몽주의 사상은 뭐죠? 계몽주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네. 네. 계몽주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지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들을 지배하는 너, 군주 그런 거죠. 그때 군주니까 이 군주가 정당하냐 안 하냐 이런 거죠. 즉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그게 어떠한 근거로 정당하냐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절대왕정 국가에서는 군주가 나의 지배는 정당하다. 국민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뭐였죠, 여러분? 종교였죠, 여러분. 종교. 네. 중세 시대에는 종교가 되게 발달했잖아요. 카톨릭 특히. 그래서 이 왕권, 신수설이라고 얘기하죠. 자, 왕권은 신이 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왕권 신수설인데 이게 종교에 귀의를 하게 되는 거죠. 종교에 의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이 권한, 너희들을 다스리는 이 나의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을 어디에 있냐? 내 권한을 신이 줬다 이런 거죠. 왕권 신수설. 즉 종교에다가 자기의 정치적 지배 정당성을 위탁했죠. 그렇죠. 거기에 근거를 뒀죠. 하지만 뭐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워지면서 그때 다시 한번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죠. 이때까지는 카톨릭이라는 이 종교의 절대 군주가 의존을 했는데
뭐죠? 중세시대에 어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가 분열되면서 더 이상 아예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줄 이 종교가 흐트러지는 거죠. 그때 뭐죠? 천부인권설과 계몽주의 사상이 합쳐지면서 자, 절대 군주의 어떤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8세기 말, 즉 1700년대 후반에 뭐가 일어나요? 시민혁명들이 일어나죠. 뭐의 기치 아래? 아, 우리도 너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런 거죠. 자, 국가의 주인은 절대 군주 너가 아니다. 군주 주권 너가 아니다. 이런 거죠. 국가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다. 자, 이렇게 국민 주권이 태동하게 되는 거죠. 18세기 말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그쵸. 네. 자, 태동하게 되면서, 자, 18세기 말에, 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요? 헌법이 바뀝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고유한 의미 헌법에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밖에 없었고, 자, 이 고유한 의미 헌법 시대에는 절대 군주가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억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이 고유한 의미 헌법에 어떤 걸 더 플러스 해놓느냐? 뭘 더 플러스 했나요? 절대 군주가 우리를 건들지 말아라.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라. 그런 거죠. 즉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라. 그 다음에 네가 그동안 우리의 재산을 엄청나게 네 멋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권을 보장해라. 즉 재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면 그게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다. 즉 절대적 재산권이라고 얘기하죠. 그 재산의 소유권자만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재산권. 국가라 할지라도 내 재산에 손을 못 대는 그 재산권을 우리는 자 절대적 재산권이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뭘 명시를 해놓게 돼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뭐죠? 고유한 의미 헌법 시대, 즉 절대 왕정 시대에는 군주가 자기의 자유와 재산을 억압했기 때문에 이 헌법에다가 딱 못을 박아놔요. 군주 너는 나의 자유를 건들지 마라. 그래서 이 자유권적 기본권이 이 헌법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는 고유한 의미 헌법에 들어가 있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에 플러스해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유권적 기본권이 들어가 있고 또 플러스해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절대적 재산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자유권적 기본권, 즉 기본권적인 사항이 플러스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된 절대적 재산권이 들어간 그쵸? 그 헌법을 우리는 그 이전의 헌법과 구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입헌주의 그쵸? 헌법에 입각한 주의라는 거죠. 그쵸? 이제 더 이상 왕권은 너의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죠? 종교에 있지 않다. 그런 거죠, 여러분. 너의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다? 입헌. 자,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 헌법에 너의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이 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너는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근대 입헌주의 헌법인 거죠. 즉,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 군주가 그 전까지는, 뭐죠? 이 종교에 자기의 어떤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을 뒀다면, 어떤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인 거죠, 여러분. 정치적 지배 정당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 이럴 때, 자, 종교에서 박살이 나고, 그렇죠. 근데 입헌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행동하라. 너의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 즉,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다? 헌법에 있다. 근데 그 헌법이 자유권적 기본권,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재산권에 손대지 마라. 즉, 절대적 재산권을 보장하라.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다? 헌법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해야 되고 절대적 재산권 보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그 이전의 고유한 의미 헌법과 다르게 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그게 고유한 의미 헌법인데 거기에 플러스 돼서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여기 있네요. 기본권 보장. 그렇죠. 기본권 보장하고 또 뭐죠? 재산권 절대시 신성시 됐다. 절대 불가침. 절대적 재산권인 거죠. 하도 군주가 많이 뺏어갔기 때문에. 자, 근데 이 펀지헌법에는 자, 뭐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절대적 재산권 조항이 들어가 있다. 자, 배경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중세시대 절대군주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 안건을 박탈하고 유린했기 때문에 자, 시민혁명 발생 후 절대군주의 붕괴. 특징은 권력 분립 원리, 성문헌법, 경상헌법,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보장주의, 절대적 재산권인 거죠. 자, 권력 분립은 왜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전에 고유한 의미 헌법, 즉 절대왕정 시대에는 입법행정사법을 다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 군주가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국가 권력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를 억압받은 거죠. 그래서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는 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헌법이 뭐죠? 국민들이 그쵸? 헌법이 찢어버리는 거죠. 아, 네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죠? 우리를 억압했구나. 그래서 입법은 국회에, 오늘날 말하면 사법은 법원에, 행정은 집행부에, 그쵸? 이렇게 각각의 권력을 찢어서 줘버려요. 상권을 분립해버려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겠구나. 그래서 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즉 국민 주권주의인 거죠. 국민이 국가의 주인,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필히 권력이 집중이 되면 안 되고 권력이 분립이 돼야겠구나. 이런 거죠, 여러분. 다양한 논리적 귀결인 거죠, 여러분. 아, 권력이 분립이 돼야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구나. 이런 거죠. 권력이 집중되면 당연히 우리의 기본권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성문헌법이 되는 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로 해라. 이런 거죠. 문자로. 나는 문자로 해야겠다. 나는 그동안 너한테 너무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야, 문서 써!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특징은 성문헌법이 되는 거고, 이 성문헌법은 특징이 뭐라 그랬죠? 개정 절차가 법률보다 되게 까다롭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는 경성헌법이라고 합니다. 이 헌법을 개정하려면 되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현행헌법에 128조, 129조, 130조가 당연히 헌법 개정 절차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되게 까다롭죠. 그래서 일반 법률보다 그 개정 절차가 까다로운 헌법을 우리는 경성헌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성문,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구두로 하는 것보다 당연히 개정 절차가 까다롭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경성헌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 주권주의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제 근데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자, 헌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정치적 지배만이 정당하기 때문에 자, 그렇죠? 그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들어가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이 말은 곧 뭐냐면 국민 주권주의인 거죠. 즉 절대왕정 시대, 즉 고유한 의미 헌법의 어떤 절대왕정 시대에는 이 주권이 군주가 혼자 가지고 있었지만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이 주권은 뭐죠? 천부인권설. 너만 인간이야.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인간으로 인정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너만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 국민도 주권을 가지고 있다. 즉 다 같은 거다.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로 넘어온 거죠. 절대 군주 주권에서 국민 주권주의로 넘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국민 주권주의가 근대 입헌주의의 헌법의 특징이다. 이런 거죠. 자, 18세기 말, 즉 19세기 초부터 자,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바뀌는 거죠. 19세기 때. 그렇죠? 19세기 초부터. 그렇죠? 자, 18세기 말에 어떤 시민혁명으로 인해서 19세기 초부터 자, 고유한 의미 헌법에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바뀌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하면 아마 오늘 수업이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자, 현대복지주의 헌법. 현대복지주의 헌법 배경은 뭐 근대 말기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 발생, 뭐 부익부 빈익빈 현상 초래, 복지주의 이념 등장, 생물정보적 기본권들이 강조됐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19세기 초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의 전환이 됩니다. 즉, 뭐죠? 국가 너는 우리 국민을 건들지 말고, 우리의 자유도 건들지 말고, 또 뭣도 건들지 마요? 재산권. 야, 또 재산을 많이 뺏어갔잖아요. 군주가, 그쵸. 절대왕정 시대, 고유한 의미의 헌법 시대인 이 절대왕정 시대에는 군주가 하도 국민들의 재산을 많이 착취하고, 뭐죠? 찬탈을 해갔기 때문에, 근데 입헌주의 헌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주 너는 절대로 우리의 재산을 건들지 마라! 이런 거죠. 그쵸. 이 재산권을 되게 절대시 신성시하죠. 절대 불가침. 이 재산권에서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이 재산의 소유권자만이 재산을 손댈 수가 있어요. 국가는 절대 손을 못 대요.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상대방도 나의 재산은 절대 손을 못 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 이 재산권은 당연히 절대적이며 신성시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국가의 군주에 의해서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재산을 내가 지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그거. 그래서 이제 19세기가 흘러가는 거죠. 20세기 초까지 쭉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100년인 거죠. 1세기는 다. 100년 동안 근대 입헌주의 헌법으로 자, 모든 국가들이 뭐죠? 네, 변모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봤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문제는 국가가 국민의 개인을
국민의 개인의 자유를 보장을 해서 최대한의 터치를 하는 거죠. 혹시 야경국가, 뭐 소국국가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가는 최대한 국민의 기본권적인 자유권적 기본권과 재산권에서 멀어진다. 국가는 최소한의 안전만을 지킨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국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냅둔다.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하다 100년을 흘러간 거죠.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쭉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재산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돈을 잘 버는 사람들 있죠. 머리가 잘 튀어 사업 수완이 좋고, 자, 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이 절대적 재산권을 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 버는 사람들에게 밀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뭐죠? 어, 배고파서 죽는 사람, 그 다음에 집이 없어서 겨울에 동사하는 사람, 즉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현상, 즉 부익부 빈익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근대 입헌주의 시대에서 너무나도 만연한 거죠. 그쵸? 근데 뭐죠? 국가가 원래 국가의 존립 목적은 뭐죠?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즉 국민들의 뭐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그쵸? 보장과, 그 다음에 평화와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국가가 존립하는데, 보니까 국가의 존립 목적과 너무나 배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왕정 시대에는 하도 군주가 국민을 억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입헌주의 헌법 때는 그냥 군주가 빠지는 거죠.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터치만 안 하면 잘 흘러갈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빈익분 부익분 문제가 엄청나게 심화됩니다. 그건 국가의 존립 목적, 즉 국민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위한 국가의 이 존립 목적과도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때 뭐냐면 국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가 조금씩 이제 뭐죠? 네, 국민의 이 사경제 있죠. 사적 경제에 국가가 조금씩 개입하게 되는데 그 개입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은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 없고 최소한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의식들이 싹 트게 되는 거죠. 최소한의 국민들, 자, 국가 안에 있는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그게 근데 입헌주의 헌법과도 부합하는 거죠, 여러분죠. 그게 국민주권주의인 거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데 그 국가의 주인 국민이 죽어요. 네. 동사에서 죽고 아사예요. 네. 먹을 게 없어서 죽고.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민주권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개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개인의 사경제 활동에 국가가 개입을 조금씩 하게 되는 거죠. 왜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뭐죠? 달리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복지주의라고 할 수 있죠. 복지주의. 이 복지주의는 뭐죠? 사회권적 기본권인 거죠.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생존권적 기본권, 즉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권들. 원래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는 자유권적 기본권 중심이었죠. 근데 입헌주의 헌법에 어떤 국민주권주의도 들어가고 권력 분립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본권 보장도 들어갔는데 이 기본권 보장은 주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보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자, 국가의 주인인 주권을 가지고 국민들이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화되더라. 그래서 자,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기본권을 보장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기본권 보장이 뭐냐면 자,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복지인 거죠, 복지. 이 복지주의 이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복지주의 이념이 기본권과 결합해서 그 기본권이 우리는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자,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현대복지주의 헌법, 즉 19세기 초로 넘어오고, 이 생존권적 기본권들이 헌법, 즉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자유권적 기본권과 절대적 재산권에 뭐가 플러스 되냐면 생존권적 기본권이 헌법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 헌법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현대 복지주의 헌법이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념해야 되는 건 원래 재산권, 근데 입헌주의 헌법에서 재산권은 뭐죠? 절대시 신성시돼서 절대적 재산권이었다면 이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적은 사람, 합법적인 무슨 경제 활동이라 해가지고 뭐죠? 돈 적은 사람의 돈을 또 가져가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방지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이런 복지를 하기 위해서 뭐죠? 국민의 사경제에 조금씩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재산권이 절대적 재산권에서 뭘로 변모하게 되냐면 현대복지지 헌법에서는 자, 상대적 재산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복지지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들어왔던 자,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사항 플러스 자, 뭐죠? 생존권적 기본권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재산권, 즉 근대 입헌주의 헌법 때는 이 절대적 재산권이었는데 이 재산권이 뭘로 바뀌어요? 네, 상대적 재산권으로 변모를 한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헌법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자, 현대복지주의 헌법, 즉 19세기 초부터 모든 민주공화국에서는 현대복지주의 헌법으로 변모를 하는 거죠. 그때 첫 타자가 누구였어요? 이 생존권적 기본권, 즉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헌법에 편입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1919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즉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데 이 1919년 20세기 초인 이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 즉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이마르 헌법 때 최초로 헌법에 뭐가 들어오냐면 자, 생존권적 기본권들이 들어오고 자, 우리나라 헌법은 최초의 헌법 민주공화국 헌법은 뭐죠? 1948년 재헌헌법인 거죠. 자,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생존권적 기본권이 들어오고 29년 뒤에 1948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재헌헌법이 지정됐으니까 당연히 세계적인 추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보다 29년 더 늦게 제정된 당연히 우리나라 재헌헌법에서도 처음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으로 국가의 형태가 바뀌고 자, 헌법에 제정됐는데 그 이전에 세계적 추세가 뭐죠? 생존권적 기본권들을 헌법에 편입하는 거죠. 그리고 그 효시가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이었고 당연히 29년 뒤에 제정된 우리의 재헌 헌법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생존권적 기본권을 어디다 넣었다? 우리 재헌 헌법에 넣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특징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거. 그렇죠? 국민의 사경제에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최소한의 개입인 거죠, 여러분. 네. 자, 재산권 행사. 자, 상대적 권리로 변화. 원래 절대적 재산권이었는데, 자, 상대적 재산권으로 변화됐고, 그 다음에 이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재산, 본인의 재산이지만, 그게 공공복리에 적합 규정, 그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너네 재산을 사용해라, 이런 거죠. 남을 죽이기 위해서 또는 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너네 재산을 행사해라 이런 공공복리 적합 규정을 도입하게 되고 그다음에 평등의 관념 변화 즉 절대적 외형적 평등. 자, 근대적 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만 뭐죠? 각 개인이 균등하게 가지면 되는 거죠. 각 개인의 능력은 철저하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 잘 벌고 못 버는 사람 못 버는 거죠. 왜냐면 기회만 균등하게 줬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 외형적 평등에서 자, 상대적이고 실질적 평등으로 지나간 거죠. 좀 돈을 못 번 사람들은 조금 더 돌봐주고 조금 더 뭐죠? 뭘 기회를 좀 더 주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상대적 실질적 평등으로 자, 이 현대복지정법에서는 자, 진화를 한 거고 자, 형식적 법치주의. 국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자, 국가 니네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라. 이게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였다면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는 뭐냐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와 원칙대로 국가 권력은 니네가 가지는 권한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의에 부합하게 니네가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정한 절차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헌법이 부합되고 당연히 니네가 헌법이 부합되지 않으면 자, 헌법재판을 통해서 너네 침해된 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그런 국가 권력의 침해를 배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현대복지정법은 당연히 국민의 복지수를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뭐 생활보장비 및 복지수를 제공자. 급부인 경우 뭐죠? 급부라는 게 뭐죠? 네, 현물이나 현찰을 급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이 복지를 위해서 국민에게 급부를 제공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국민은 자기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다가 적극적으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나 좀 살려달라. 내가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뭔가 현찰이나 현물을 달라. 이런 이제 라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급 행정인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현대복지지원법은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헌법, 즉 현대복지주의 헌법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공동체 사회에서 가장 최고법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뭐죠?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이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률을, 즉 법률 이하, 법률, 명령, 규칙, 조례는 당연히 이 현대복지주의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 사항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현대복지주의 헌법에서 정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 거죠? 국민의 지지에 있는 거죠. 현대복지주의 헌법, 즉 뭐죠? 국민 주권주의인 거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이 현대복지주의 헌법인 이 지금 현행 헌법은 당연히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국민 주권주의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나오는 거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지지 여부가 어떠한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을 보증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들도 여러분들이 다수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는 이유가 당연히 국민의 지지 여부가 뭐죠?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다 그거를 바로 어디서 하고 있다? 네,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번 주까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한국 헌법의 기본 원리하고 민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듣느라고 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시고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